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죠. 그리고 일부 종교계는 물론이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면론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검토 계획이 없다.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뇌물과 같은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 후보 인터뷰 준비돼 있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홍문표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환칙이나 관세 포털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적발된 외국인들 소식, 그리고 비혼 단독 출산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정부 발표 내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꼭 챙겨야 할 경제정보, 경제가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수상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 검색 형진이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랑 인터뷰 시간에는 여야 새 지도부 선출에 도전한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저희들이 송영길 후보자 그리고 우원식 후보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의원님 이번에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고, 네. 그래서 당이 안정과 단결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서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당 정책이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된다. 또 그것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로 저희 당에 대한 어떤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지금 이런 민심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길 수 있는 변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혁신을 할 수 있는가, 또 이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 의원님께서 어제 SNS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네.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머리털이 다 빠지더라도 혁신할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네. 다들 혁신을 얘기하고 다들 쇄신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네. 이렇게 저희 각오를 좀 밝힌 건데요. 네네. 원내대표를 할 때 저희 의석이 129석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은 시작할 때 5분의 3의 의석까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너무너무 소수 여당 또 4개의 정당을 상대하는 원내대표가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도 이렇게 출범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또 180석을 우리가 얻는 교도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
뭐 우리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정권 말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뭐 네임덕 문제라든지 또 우리 대선 경선의 과정에서 우리 당이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좀 최소화하고 단결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극복해내야 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각오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뭐 혁신의 출발은 어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에 지금 부족했던 것들이 당 내의 소통, 또 그리고 당정청 간의 긴밀한 어떤 논의, 또 그리고 하나는 국민과의 어떤 소통도 우리가 좀 소홀히 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우선은 당이 주도하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하면서 국정 운영에도 우리가 중심에 서겠다. 저는 이것을 혁신의 한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경쟁을 하고 있고 경선 중인데요. 그 일부 네. 언론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송영길 의원이 한편에 서 있고 또 다른 네. 한편에 우원식 의원과 홍 의원께서 서 계신 듯한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형성이 돼서 설전을 벌였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마지막 말씀 못 들었는데요.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합세해서 공세한다 이런 그런 보도들이 많잖아요. 예. 네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새 후보가 사실 지금 우리 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할 거냐 이걸 놓고 네. 사실 우리 이제 뭐 우리 당원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송영길 의원은 민주 빼고 다 바꾸겠다 해서 어떤 변화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변화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기는 변화를 해야 되고 분열과 패배의 변화나 혁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 토대 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우원식 의원은 민생을 강조합니다만 저는 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민생은 지금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빨리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 또 경제 회복의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힘든 뭐 자영업자나 또 비정규직이나 청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뭔가 무너지지 않게 지원하는 것, 이게 다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 민생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르고요. 네. 저는 이제 개혁과 민생 이것은 한 몸과 같은 것이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개파나 파벌에 속하지 않았다. 계속 이제 개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사실 좀 씁쓸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2018년에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친문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진짜 친문이냐. 네네. 안에서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그랬었는데 네네. 역시 이제 우리 사실 재보궐선거 뭐 이후에 갑자기 친문 비문 논쟁이 드러나고 네. 또 뭐 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개파가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또 없던 개파가 생겨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도 반복돼 왔던 그런 정치권의 네. 정권 말기 또 뭐 대통령이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또 저는 그런 것의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런 뭐 친문 비문 이런 것은 없다. 그리고 개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소통 얘기를 하셨어요. 당내 소통, 뭐 당정청 소통,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조금 부족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2030 뭐 혹은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분위기가 소통 자체의 어떤 흐름을 좀 막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소위 이제 뭐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이런 논쟁인데요. 저는 뭐 당심 속에 뭐 민심 속에 당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원들이 400만 명입니다. 네. 저는 그 내에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 또 어떤 판단에 있어서 많은 이런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의견 이것은 우리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그런 민주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 이게 정당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2030 초선 의원들의 그런 의견에도 상당히 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뭐 다른 의견을 꼭 갖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 이제 패배 원인들을 다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네네. 뭐 지금 일단은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일단은 멈춰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관련 정책 어디가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지금 와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보면 네. 좀 이제 그 시장의 저금리로 과잉 뭐 이렇게 자금이 유입됐다든지 하는 또 공급이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이제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원인에서.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이나 투기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못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판단이 좀 약간 늦었지만 또 어떻게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129석이라는 이 소수 여당이었거든요. 네. 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입법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 문제고 지금은 이제 이사 공급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의 기조나 방향은 제대로 세워졌고 네. 부동산 어떤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 시장에 이렇게 보내는 시그널 자체가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데서 그것을 좀 근본적인 기조나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이제 뭐 생애 첫 구입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이런 부분들의 대출 규제는 약간 완화하는 것이 좋고 네. 그다음에 뭐 보유세 부분에서도 저는 이 지금 정부가 세운 뭐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든가 네. 이런 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제 가격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네네. 일시적으로 이게 중산층 서민들의 어떤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네.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좀 일부 좀 일시적으로 네. 그 경감한다든지 아니면 저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간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미세한 조정은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건 약간 좀 선거 자체 이슈인 것보다는 후보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언급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지금 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떤 뇌물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쉽게 그 원칙을 지금
내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마지막 TV 토론 앞두고 계시죠? 네네. 네. 이제 어저께 토론을 하셨고, 오늘 토론에서 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뭐 오늘 토론도 네네. 이번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할 거냐, 또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어떤 그 처리 방안 네. 이것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누가 가장 적합한 거냐 이것을 좀 판단하게 하는 뭐 토론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준비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짧게요, 후보님. 마지막으로 홍영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좀 짧게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뭐 치밀한 어떤 전략적인 그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제가 뭐 80년대 노동운동 할 때부터 어떤 그 쌓아온 네. 그 어떤 협상력, 설득과 협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기에 어떤 당의 소통도 당정청, 당의 소통도 잘하면서 우리가 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마 의사를 밝힌 홍문표 의원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출마 의사를 밝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당내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네. 그 선거를 앞두고 네. 당대표 나온다고 선언하는 것이 조금은 안 맞는다. 아, 순서가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나는 네. 그 즉시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려고 아, 즉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30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죠? 예, 바로 그 뒤에 해야 되겠죠. 뒤에. 네. 그럼 이미 저 출마 선언문은 다 완성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 사실 이제 3월에 대통령 선거 이제 뭐 대통령 대선 분위기로 이제 곧 넘어가는 분위기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는 이유, 맥락, 뭐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지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근데 저희 정치권에서 볼 때는 이런 현실 문제에다가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시장 경제는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포퓰리즘이나 그리고 반값 공짜로 이렇게 경제가 흘러간다면은 과연 대한민국 이 경제가 살아남겠느냐 네. 하는 이런 불안감에 우리 당이 이제 이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네. 이런 걸 좀 바로잡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이런 문제를 해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비전도 내놓고 이래서 통합이라는 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수권 정당으로 가는 네. 그런 당대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여야 뭐 불문하고 또 이제 당내 같이 경쟁하시는 후보들이 이제 불문하고 모두 다 좋은 단어들을 많이 쓰세요. 쇄신 얘기하고 혁신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고 좋은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인적 쇄신도 있을 테고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의원님이 갖고 계신 어떤 쇄신 혁신 방안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정체성이요? 네. 네. 그 5번의 혁신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네. 우리 당의 정체성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직 가동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또 선거에 대한 대책도 좀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네. 또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과거 방식으로 구태연하게 네. 이 여의도에서 정책 개발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현장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역점적인 것은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네. 네. 거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20대 30대의 청년들의 움직임이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변화로 우리가 개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든다면은 청년 문제는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제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에 관한 법안을 이미 내놨습니다. 네. 그럼 이 청년청 신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주면은 대한민국 청년은 세계 1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정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 문제 또는 결혼 문제까지도 이 청년청에서 잘 아우려서 생산해 낸다면은 네. 우리 당은 젊은 정당이 될 것이고 네. 그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몇 가지의 정책적 역점 사업을 개혁에 화두에 놓고 하나하나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좋죠. 이 부분을 이제 여당이 네. 받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4월 7일의 청년의 움직임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네. 이걸 우리 당론으로 그리고 여당과 협의를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 통과될 것으로. 네,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영남권 권리당원 비율도 높고 실제 또 의원님들 이제 분포도 그렇고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영남당으로 이렇게 좁혀지는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내용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단지 우리 당이 네. 큰 선거를 계속 3번, 4번 치러오면서 자꾸 영남의 결집력이 떨어지고 우리 당이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한번 네. 우리가 영남을 좀 더 크게 아니면 또 벗어나서 네. 새로운 어떤 우리 정당의 네. 어떤 면모를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것도 네.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네.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를 무조건 호남이니까 안 된다. 이런 등식이 아니라 그래서 영남이 아닌 비영남도 좀 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네. 더 많은 노력을 하면은 그런 지금 지적한 문제도 저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선 의원들의 어떤 입장과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도 이해를 하면서도 네네. 구체적으로는 지금 확장성 문제를 네네. 조직과 정책으로 펼쳐나가면은 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 얘기를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내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합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 양쪽 다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돼야지요. 의지가 저는 없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에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려줬고 네. 또 선거 과정에서도 25개 구청을 돌면서 선거 운동을 할 때마다 네. 합당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정신이 저는 지금 살아있다고 보고 우리 당도 합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합당이라는 부분이 양당에서 동의가 된다면 대국민 선언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대국민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지금 퍼즐을 맞춰가는 건데 네. 이거는 정치를 제가 한 경험이나 또 이 해산과 또 창당을 하는 걸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으로서는 서로 양당이 선언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면은 대국민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당이 합당한다 하는 선언문을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하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의 퍼즐은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퍼즐이 좀 길어진다. 네. 그러면은 각자가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가능하다면은 네.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저는 당 대표 그때까지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좀 안 되면 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합당을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으면 합당을 하고 전대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또 어떤 의원들은 전대 뒤에 이제 합당을 하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총에서 기본적으로 합당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방법론이나 시기에 있어서는 의원님은 가능하면 빨리 된다면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전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아니 저는 무조건 그 논리가 아니라 네. 합당 선언을 양당에서 하라는 거죠. 일단 선언을 하고. 선언하고 그 기간이 짧으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당하고 전당대회를 하고 그 선언이 길어지면은 그러면 각자가 전당대회를 하고 전당대회 후에 합당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합당이라는 정신은 우리가 어떤 방법에서 살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신경전, 힘겨루기 뭐 여러 가지 뭐 계산하기 등등 여러 가지 수사들이 가능할 텐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합당의 가장 뭐랄까요? 걸림돌, 지금 장애물,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장애물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네. 저는 정신만 합당이라는 걸 양당이 가지면은 네. 되풀이된 얘기지만 선언만 하면은 나머지는 국민한테 선언하고 당원한테 약속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어깁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론에서부터 맞춰가면은 어렵다. 그래서 총론에서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강론을 맞춰가면은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앞으로 최대한 많이 사람들을 모아서 좀 대선을 좀 이기자. 어차피 당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윤석열 총장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의원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뭐 이제 당과의 어떤 결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뭐 개인적으로는 충청권이라는 네네. 뭐 어떤 고향적인 어떤 의원님. 서로의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마는 네. 윤석열 총장을 지금 우리 당에서 빨리 와라. 또 그분이 온다. 저는 그건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 전에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힘, 건강하고 조직이 있는 당, 네. 그리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놓으면은 네. 그분이 우리 당을 안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자강이 먼저고 네. 그리고 이 시스템 작동이 수권정당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그분이 오고 안 오는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갖지 무조건 오고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온다. 와라. 그거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네. 그럼 경우에 그러니까 오면 좋지만 뭐 반드시 그것이 어떤 최종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자강부터 우리 네. 당부터 스스로 자강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놓고 그리고 그분들을 오고 안 오는 문제가 나와야 되고 네. 또 강제로 오라고 한다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자강이 문제다. 그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저는 당연히 자강이 되면은 올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당내에서 뚜렷한 뭔가 이렇게 대권 후보로 보이는 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안철수 뭐 윤석열 등등 외부에 있는 사람을 거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인지도를 앞으로 쭉
뭐죠? 좀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후보는 누가 있다 보십니까? 내부에서요. 현재. 제가 당대표를 나온다 그러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사람 외에도 한 2분 정도가 더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만나도 받고 대화를 했는데 네. 우리 당이 참 아까 얘기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은 네. 그 몇 분들도 소위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힘을 보태겠다 네. 하는 정도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 네. 또는 잠재적으로 아직은 거론이 안 되지만 물밑에서 움직이는 이런 분들이 하나로 네. 우리가 뭉쳐진다면은 네. 정권 교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맞춰야 돼가지고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내가 이번에 꼭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시장 경제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 여야가 저는 함께 이 문제를 공론을 해서 특히 우리 전당대회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당대회. 네. 그것은 홍문표가 한번 야심차게 네. 과거의 경륜과 경험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정치를 현장에서 했었던 저로서는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쨌든 이게 또 부동산 이슈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떤 방법으로 매수했길래 이렇게 대거 적발됐습니까? 네, 되게 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에 따르면 뭐 환치기나 관세 포탈 등 이제 불법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들이 오늘 총 61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뭐 불법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이 17명, 그다음에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39채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인데요. 네. 뭐 같은 혐의로 이제 37명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들은 이제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해서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서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뭐 총 취득 금액이 한 176억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6억 원. 예, 또 네. 국내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지도 않고 체류 기간도 없는데 이 외국인 비거주자 44명이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면서 이런 이제 일체 아파트 취득 관련된 그 내역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이제 환거래법 위반을 한 것도 이제 드러났는데요. 네. 이 아파트 이렇게 매수한 아파트가 39채, 뭐 취득가액이 66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죄다 동원을 했네요, 이 사람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요. 네. 부지런하고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뭐 환치기 수법이라고 합니까? 이 환치기 수법으로 지금 거래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중국인 중에서 일부는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환치기라고 하면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동 이런 데 가면 환전 뭐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다 온당인데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쪽 그러니까 환치기 업체들은 보통 중국에도 이제 지점이 있고 서울에도 지점이 있으니까 네. 자기는 중국에서 생긴 돈을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있는 조직의 업자한테 이제 돈을 주고 나면 중국에서 중국 돈을 주면 이쪽 한국 지점에서 원화를 받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자금과 관련돼서 내역이 이제 드러나지 않은 채 네. 본인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종 뭐 규제가 좀 많아지고 세지면 이제 드러나니까 네네. 혹은 거기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것도 싫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싫어서.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암흑경제라고 얘기하는 네네. 블랙 마켓, 뭐 블랙머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탈출구가 필요해서 사실 이런 암호화폐가 인기다 이런 분석도 사실 상당히 유력했거든요. 그런데 활용된다. 네. 마피아 집단이나 뭐 조폭 집단 이런 걸 활용한다는데 일단 전형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거래를 가장해서 이제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사례도 이번에 이제 관세 당국에서 적발한 건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말 사회부 기자들이 환치기가 익숙하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도박 자금을 이제 네네. 일반입하거나 유출할 때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한국 부동산이 이게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산 거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 부동산이 이런 도박에 준한 투기 대상이 됐다. 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스케일들이. 네. 그 불법 행위가 최종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보도만 보고 네네. 관세청 홈페이지랑 서울본부 세관 홈페이지 갔는데 보도 자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러네요. 네, 지금 유형이 설명한 것만 되게 해도 다 달라서 한세 가지? 무역업체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11억치 수출한 건데 4억치만 수출했다고 신고를 했다든가 뭐 네네. 여러 가지 해서 적용 법조가 그 사람마다 좀씩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근데 신고되지 않은 외국환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했을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이 되고 근데 그건 이제 액수에 따라서 벌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징역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출입 과정에서 일부를 포탈한 경우에 뭐 관세 포탈제나 가격 조작제 같은 게 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관세법 적용 대상인데 또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또 특정 특가법이 적용돼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제 여기 된 그 적발된 사람들 중에서 과태료 벌금만 이제 그 매겨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징역형까지 같이 병과되는 경우 그리고 적용 조문도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세게 맞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산 자금 출처와 관련돼서 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탈한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벌금이 생기는 거지 아파트 매수한 자체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는 이분들 네. 그냥 소유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달리 이제 벌금을 낼 방법이 없으면 아파트를 다시 팔겠죠. 그렇죠. 네, 뭐 네. 벌금이든 과징금이든 뭐든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적용되는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해도 한 세 가지 어떤 수법들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혐의들이 다 네, 액수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달라지는 예. 거고. 그나저나 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부동산 예전에 제주도에서 뭐 땅 사고 뭐 건물 사고 네. 이런 것들 굉장히 그때부터도 논란이셨었는데 그렇죠. 부동산 취득에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 제한이 있긴 있는데 그쵸. 있긴 있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인가요? 비거주자냐 거주자 사실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외국인이 아니냐가 아니라 6개월 이상 뭐 몇 개월 이상 거주하고. 거주하냐 안 거주하냐 한국인이라도 네. 비거주자냐 거주자냐에 따라서 또 세법이 적용 국면이 달라지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인데 뭐 외국인인데 비거주자다. 이러면 뭐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없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그 뭐랄까 규제가 있긴 있습니다. 네. 다만 일단 지금 요즘 이제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규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한해서는. 네. 예전에는 20세기에는 네네. 이제 이게 허가제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계속 개방을 하면서 그렇죠. 신고제로 바뀐 거고 지금 그 양도세나 이런 거에서 좀 중과세를 하자. 네. 이런 논의들이 이제 국회에서 몇 가지 입법 발의가 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많은 국가들이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그 개방 정책을 좀 사용한 것이고 아까 이제 우리 이승환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제주도의 사례는 이제 네네. 소위 투자 이민제라고 해서 5억 이상을 이제 사면 집을 사고 5년 지나면 이제 영주권을 주는 네네. 형태인데 그럼 영주권자가 이제 제주도 영주권자지만 거주자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또 살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여서 그렇죠.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글을 통해서 많이 했고 많이 했었죠. 네. 예, 최근에 또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던 LCT 부산 아, 해운대 네네네. 아파트 그것도 그 아파트만 원 포인트로 해서
부산에서 오직 그 아파트를 살 때만 그 투자이민세가 적용이 돼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이상한 정책 중에 티켓으로. 하나였습니다. 네. LCT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따로 그런 전해드릴게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요즘은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합니다만 베트남도 한동안은 외국인 그 부동산 소유가 금지됐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몸살을 앓았군요. 거기서. 예. 네. 그리고 또 막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얼마 이하짜리는 못 사게 해요. 역으로.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서민 주거를 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규제들이 분명히 각국마다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막 중국 사람들 근데 신축은 또 예외로 합니다. 네. 분양을 이제 미분양 사태를 막기 우리 위해서. 김준희 변호사 나라별로 다 지금 검토를 해오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뭐 다양한 세제가들이 있는데 하여튼 네. 우리가 조금 아직 규제 공백지대가 외국인들한테 있다. 그걸 알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 얻은 다음에 다시 네, 그런 우리나라 경우가 많을 부동산 거예요. 시장에 네. 투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세제 당국이나 입법부에서 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뭐 규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려면 일단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입법조서처나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아직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뭔가 사건처럼 등장할 때 외국인들이 막 집을 다 사갖고 주택 불안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그 정도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구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별로 좀 달리 보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내면서 부동산 값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이제 네.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근데 부동산이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성격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서 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다가 기준을 할 거야, 어떤 잣대로 적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 실태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관세청이 단속 기간이라서 아마 이걸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한 664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네. 서울 시내 평균 주택 가격이 한 10억 정도라고 하면 이게 한 몇 채 정도 될까요? 한 60채, 5, 60채 정도 될 것 60채, 같은데 네네. 외국인들이 또 고가 주택을 많이 사기 때문에 아마 네네. 채수로 따지면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 서울의 주택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물량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부터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뭐 일부만 또 적발됐을 수도 있고요. 이거 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방송인 사유리 씨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네. 되고 있죠. 이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 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가부가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이런 거를 추진해 보겠다. 네. 뭐 이거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사유리 씨처럼 아기를 낳는 거를 보조 생식실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가족 관계 관련된 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이것도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의견을 묻는 그러니까 뭐 난자나 정자를 공유한다든지 대리 출산을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가족 개념 부성 중심으로 이제 부성 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행 가족 개념 전체에 대해서 좀 여가부가 좀 이번에 계기로 삼아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네. 발표를 한 건데 예전에 저희 뭐 사회 시간에 배우던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처럼 네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사유리 씨 같은 경우를 이제 검토하겠다는 거지 뭐 입법 예고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네. 뭐 이제 보통 이런 게 참 오래 걸립니다. 저는 뭐 그렇죠.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유리 씨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한 거잖아요. 국내에서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네.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세우는 이 계획의 이름 자체가 용어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가족 기본 계획인데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족이고 그렇죠. 어떤 가정이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냐 뭐 이런 네. 거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족 개념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걸 그 자체로 드러내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사실 이제 사유리 씨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이게 일본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사유리와 사유리 씨의 아이는 가족인가 아닌가? 이게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건강가정 이른바 기본법과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좀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 네. 그럴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 뵙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여기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뉴스 읽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 이제 비트코인, 저처럼 비트코인 안 하는 사람. 복잡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요새는 저는 주로 이제 네.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구나를 네. 그 네이버 포털에 대표적인 거니까 그쵸. 그 메인에 어떤 뉴스가 주로 올라오나를 맞아요. 보거든요. 한 메인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되는 한 5개 정도 테마가 있거든요. 한 3개는 보통 코인 요즘 테마로. 가상화폐 정말 많이 네. 메인에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좀 느낀 게 또 올라오는데 앞에서 밑에서 이제 보완하시는 분이 네. 제 이름이 리스트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본 것 같다고 일단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좀 있다가 막 달려오시더니 비트코인 이러면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드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고란 기자가 비트코인 하도 강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알고 계십니다. 얼굴이 명함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얘기기도 하고 또 네. 가상화폐 얘기기도 합니다. 먼저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1분기 실적을 내놨죠? 사실 테슬라가 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한 종목인데요. 연초 이후 23일까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이제 모든 해외 주식 가운데 통틀어가지고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이 순매수 결제 금액이 16억 6,519만 달러. 그러니까 올 들어서 순매수액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얘기예요. 총 보유 규모. 네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얼마나 샀느냐를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7천억이 넘습니다. 정말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수학개미들 정말 거의 무슨 대단합니다. 국내 주식만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10조가 훌쩍 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관심들이 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를 보려고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실적 발표가 일단 딱 나오니까 뉴스가 서학개미 웃었다. 예상치 웃도는 깜짝 실적낸 테슬라. 네. 월가 기대 뛰어넘는 호실적. 뭐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보다 74% 정도 늘었습니다. 예상치도 소폭 웃돌았고요.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각각 110%, 그다음에 순이익이 무려 2,637.5% 늘었어요. 이거 맞는 수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해 1분기에는 거의 돈을 못 벌다가 네. 올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억 3,8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1,600만 달러였거든요. 네. 정말 많이 벌었죠. 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에 뭔가 그 돈을 벌고 있느냐, 이 회사가. 이거 EPS라고 부르는데 네. 이걸 되게 중요한 지표로 보거든요. 네. 93센트. 93센트. 네, 시장 예상치인 79센트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이 아까 2,600% 늘어났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사상 최대고요.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매출도 지난 분기에 이어 100억 달러 넘겼고요. 네. 판매 실적도 양호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모델 Y 판매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문제는 이제 실적을 언제 발표했냐면 정규 시장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시간에 거래를 하거든요. 정규 시장 문을 닫고. 네네. 근데 시간에 거래에서 2% 넘게 떨어졌어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 지금 수치만 쭉 나열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나왔는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거죠? 이게 뜯어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뉴스는 깜짝 실적 뭐 이런 얘기 네네. 나왔잖아요. 오후에 되니까 기사 톤이 약간씩 바뀌더라고요. 어떡해요? 네, 이러면서 야, 이게 사실은 뜯어보면은 그닥 좋은 건 아니야라는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네. 그럼 왜 과연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떨어진 걸까를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보자면 아까 제가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 네. 1년 전보다 2,600% 넘게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순이익이. 근데 네. 이게 사실 이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 회사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회사가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를 보면 정상적으로는 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돈을 번 걸 봤더니 네.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규제 크레딧 판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탄소 배출권 막 거래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 크레딧을 이렇게 쌌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이 이걸 사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할당량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거 판매로 해서 번 돈이 5억 1,800만 달러.
몇 % 차지하는 거죠? 이게 지난해 동기는 물론이고 전 분기보다도 많아진 사상 최대치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판매에 따라서 1억 100만 달러. 이 얘기는 좀 이따 자주 할 텐데 네네. 어쨌든 1억 100만 달러 벌었어요. 네. 그러면 차를 팔아서 한 거는 오히려 일부분이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네. 마이너스군요. 네, 그러니까 네네. 아까 5억 1,800만 달러, 그다음 비트코인 팔아서 1억 달러. 이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합하니까. 6억 달러가 넘어야 되는데 순이익이 네, 그러네요. 아까 제가 4억 3,8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를 마이너스. 팔아서는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회사인데 차 팔아서 돈 벌어야지. 약간 본업에서 좀 떨어진 걸로 돈 벌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기사톤이 약간 바뀔 수밖에 달라졌습니다. 없었군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 2일 날 자기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1분기에 차량을 몇 대를 팔았어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원한 거는 뭐냐면 올해 판매 예상치였어요. 올해 판매 1분기에는 예상치. 이렇게 잘 팔았으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팔 거야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가이던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반도체를 얼마를 팔겠어라고 이렇게 가이던스를 내줍니다. 뭐 예상치 목표치 등등 네, 있겠죠. 맞아요. 네. 그걸 주면 이제 시장에서 이 회사가 대충 어느 정도 실적을 전망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그 기대한 건 이 가이던스를 한 최소 85만 대 이상을 기대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난번에 이제 50만 달러였는데 네. 지난해 50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85만 대 이상을 기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공장을 새로 지어서 가동에 들어갔거든요. 100만 대까지도 가능하다 이거였어요. 그 테슬라가 주변에, 가장 평가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산 능력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인데 기대감은 많은데 실제로 차를 몇 대를 만드냐라고 보면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자면 2위의 도요타에 비하면 진짜 게임이 안 되거든요. 많이 안 만들고 또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고 등등 맞아요.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네. 양산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올해는 새로 공장도 가동하니까 100만 대까지는 되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했는데, 네. 그런데 실적 발표하면서 테슬라가 발표한 게 최소 50%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했어요. 지난해 50만 대거든요. 네. 50% 성장하면 75만 대잖아요. 네네. 시장에서 기대한 건 85만 대 이상인데 최소한. 네, 못 미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네.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좀 판매 예상치를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높은 숫자를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도 좀 덜 준 거예요. 75만 그리고 대. 또 네. 약간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게 아까 제가 양산 능력 진짜로 차를 만드냐 이거였잖아요. 이게 또 지금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요.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아우성이죠. 네. 아우성. 네. 그러면 테슬라가 목표한 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만들 수 있어? 지금 다 난린데? 네, 네.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꼭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해당하는 거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네. 그 시장 우려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중국 내에서 테슬라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제 품질 문제, 보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내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인데 네네. 사실 이제 자율주행 차량 사고, 그 사망 사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그 테슬라가 이렇게 높은 주가를 평가를 받는 건 뭐냐면 네. 이른바 이제 오토파일럿 등 다른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차예요. 정말 차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질보다 양으로 어쨌든 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들. 그러면 이제 차만 놓고 보자면 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1등이거든요. 전기차 중에선. 그런데 지금 올해 각 자동차 제조사들 우리 현대차를 비롯해가지고 네. 다 전기차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전력을 쏟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차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과연 차를 과거처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경쟁력이 이 부분에 과거만큼 있겠느냐. 네.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여러 좋게 가지가 내놨지만 주식을 떨어뜨리는 네네 이유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이유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유였다. 네네. 이렇게 또 한 줄로 설명이 되겠어요. 아까 그 탄소 배출권, 그 크레딧 판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차 팔아서 본 게 아니라 네네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었어요. 네네.
자동차 회사가 비트코인을 왜 팔고 있나 뭐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이게 해주시죠. 조금 약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월 8일 날 네. 테슬라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그 한 해를 마감하고 나면서 발표하잖아요. 연간 보고서를 낼 때 SEC에다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의 이제 각주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샀다. 15억 달러어치라고 이제 써왔어요. 네네. 이게 연간 보고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 보고서는 2020년 말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각주에 넣었다는 얘기는 2020년에 산 게 아니라 2021년 1월 1일부터 그 SEC에 자료를 제출한 2월 8일 그 사이에 샀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보고서에다 넣은 게 아니라 각주로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대충 아마 비트코인을 샀을 것 같고 그때 샀으니까 대략 한 32,000달러에서 35,000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밝히진 않았고 몇 개를 샀는지 이게 꼭 밝혀야 되는 겁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얼마 샀 얼마 샀다는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15억 달러어치를 샀다라고 밝히면 되고 네. 우리가 이걸 얼마에 샀다, 몇 개를 샀다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억 달러어치만 샀다라고 밝혔어요. 네. 정확히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충 시장에서는 한 32,000에서 35,000에 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재무제표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장난 안 친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산 매입 가격보다 떨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재무제표에 평가 손실로 반영하겠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도 우리가 평가 이익으로 반영하진 않겠다. 어쨌든 이거는 안 팔고 들고 있겠다는 전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이제 수익을 실현했을 때만 재무제표 반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당장 팔 거라고는 당연히 상상을 못했죠. 네. 그리고 3월 24일 날 뭘 발표를 했냐면 네. 아까 제가 2월 8일 날 보고서 공개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저 네. 그 당시 기사 읽은 것 같은데. 근데 네. 3월 24일 날, 네. 자,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테슬라 살 수 있다. 네네. 그러면서 3월 24일 날 발표한 게 뭐냐면,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다른 법정 화폐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아. 네. 그런데 많이 바뀌었습니까, 뒤에? 근데 팔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 이게 불과 작년 얘기도 아니고, 최근 네. 얘기잖아요. 네. 안 판다며. 안 판다며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게 뭐냐. 네. 사실 그간에 이제 이제 머스크가 자기 트윗에다가 뭘 올릴 때마다 뭔가 가격이 굉장히 요동을 쳤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1월에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비트코인을 추가했어요. 프로필에다. 그러니까 그날만 비트코인 가격이 19% 뛰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했다라고 하니까 그날 하루아침에 13% 급등했고요. 네, 맞아요. 네.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테슬라와 머스크가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했는데 판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그 생각 들죠. 배신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올려놓고 빠진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네, 그래서 네. 이제 커뮤니티에서 네. 이걸 이제 이렇게까지도 비유해요. 그 왜 로마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배신한 브루투스 너마저 이거잖아요. 그래서 머스크 너마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일단은 그 테슬라가 이걸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실적 발표가 끝나면 애널리스트한테 설명하거든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다라고. 근데 그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CFO 네. 이분이 그 마스터 그 코인 마스터예요. 코인 마스터.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부여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설명한 게 뭐냐면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해명을 내놨어요. 네. 이게 그 머스크와 나는 즉시 수익을 낼 필요가 없는 현금 보관처를 찾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는 좋은 결정이었다. 라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에 만족한다라고 해서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테슬라는 차량 판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할 계획이며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를 테슬라는 믿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또 밝혔어요. 네. 뭐라고 밝혔냐면 이게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을 못 믿고 무슨 단타하려고 판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대차 대조표상 네.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증명하기 위해 네. 어쩔 수 없이 보유량의 10%를 팔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 라고 이제 해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건 안 팔고 테슬라라는 회사가 가진 건 팔았다는 네네. 뭐 이런 전체 이제 의미인가요? 15억 달러에서 약 네. 10% 정도를 판 거고요. 음. 이를 통해서 순이익을 이제 한 1억 달러 정도를 얻은 겁니다. 이걸 이제 보자면 그 이제 머스크나 테슬라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사실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샀을 때 자기 이제 사내 유보금으로 네.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비판한 게 뭐냐면 야 그게 현금도 아닌데 그렇게 위험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사가지고 너네 어떻게 하려 그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뭐 그 유동성이 있어? 뭐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0%를 팔아서 순익을 낸 건 아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그 유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팔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현금도 10% 바로 우리가 팔면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들 이제 팔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납득이 되진 않네요. 어쨌든 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죠.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팔았어 뭐 이런 건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쭉 오르다가 네. 테슬라가 이렇게 우리 팔았다라고 하니까 또 내려가- 잠깐 좀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긴 했거든요. 또 어쨌든 이걸 이제 머스크의 해명은 이렇고요. 네.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네. 어쨌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테슬라의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애널리스트 가운데는 150달러를 목표 주가로 부른 사람도 있어요. 지금 150 700달러 정도 하거든요. 아. 그럼 80%가 떨어져야 된다는 그러네요. 얘기예요. 거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뇌피셜로? 네.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차피 저가에 산 비트코인을 팔아서 테슬라 실적에 보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나쁜데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근데 잠깐 떨어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올랐습니까? 네, 올랐어요. 지금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한 54,000달러 선 다시 회복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 테슬라 뉴스가 나왔지만 더 큰 뉴스는 JP 모건이 네. 올 여름쯤에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사실 JP 모건 하면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그 회장이 2017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4년 만에 그 4년 입장이 만에. 싹 틀어져가지고 펀드를 내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JP 모건 하면 정말 그 굴지의 금융회사잖아요. 그렇죠. 전체 흐름을 왔다 갔다 하는 회사 아닌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여기 그 이른바 이제 엄청난 금융 제도권 금융 중에서도 뭐 1, 2등 하는 곳까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구나.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뉴스군요. 네네. JP모건에서 펀드 출시한다라는 게. 네네. 네. 아 그래서 뭐 계속 오릅니까? 아 그나저나 지금 홍남기 부총리 뭐 발언도 있었고 네네. 지금 뭐 과세 한 해 만에 뭐 투자자를 보호한 해 만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이게 또 이른바 이제 표심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정치권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사실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러니까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다분히 약간 포퓰리즘적인 뭐 발언이긴 하죠. 이에 대해서 우리 곧간지기 홍남기 부총리는 네. 안 된다. 안 된다. 과세는 우리가 예정대로 추진할 거다라면서 과세 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네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네네. 이런 입장을 확인했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 너무 변동성도 크고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까? 윤여정 씨가 저를 좀 살렸습니다. 그동안 그렇군요. 아주 분노 넘치는 그런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기분 좋은 뉴스를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웃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네. 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내년 오스카 진행 맡기자 미국에서도 통한 윤여정의 입담입니다. 네. 저도 시상식 그 오전에 했잖아요. 예, 예.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일부러 그렇습니다. 챙겨봤는데 보셨군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브래드 피트랑 같이 서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지난 12일 열렸던 그 사실 이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크고 작은 이제 인터뷰들을 쭉 해왔는데 예.
계속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일이었는데 영국입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을 당시에 그 매우 고상한 채 하는 영국인들로부터 상을 받게 돼 뜻깊다. 그렇게 했었죠. 이런 재치 있는 소감을 전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네. 자, 이번엔 미국 뉴욕타임즈가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수상 소감을 내놓은 배우로 바로 윤여정을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6일 네. 2021 오스카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보여준 이 패션과 발언들을 평가를 했는데요. 네. 윤여정을 향해서 몹시도 딱딱했던 시상식에서 윤여정은 뜻밖의 선물이었다며 찬사를 보냈고 네. CNN 방송은 네. 윤여정이 쇼를 훔쳤다고 평가했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 그 중며들었다 이런 유행 아십니까? 네네네. 예, 그야말로 미국에서도 윤며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 뭐 전반적으로 재밌었는데 어땠나요? 네. 몇 가지를 좀 꼽아 보면요. 네네. 먼저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재치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 이름은 윤여정인데요. 많은 분이 저를 여영이라고 하거나 그냥 유정이라고 부르시는데 네. 오늘은 여러분 모두 용서해드리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네. 또 윤여정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엄마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그 결과입니다. 네. 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아들이 일하기를 뭐 종용했다 이런 맞아요. 있는 발언도 있었죠. 예. 네. 다른 경쟁자를 좀 배려하면서 겸손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른 경쟁 후보들을 향해서는 오늘 밤 저는 그냥 여러분보다 운이 더 좋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 배우를 환대하는 방식인지도 모르겠네요라고 아주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은 없다 이런 거죠. 각자의 역할, 각자의 그렇죠. 세계를 이제 그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함께 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윤여정 씨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한 발언은 사실 이제 브래드 피트가 시상자로 나왔던 거고 맞아요. 브래드 피트에게 건넨 농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예. 네네. 브래드 피트 좋아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아, 팬이세요? 네. 예전에 제 컴퓨터 그 바탕화면에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기신 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여정은 오스카 수상 당시 무대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 브래드 피트를 향해서 네. 드디어 당신을 만났다. 네. 우리가 털사에서 영화를 찍을 때 어디 계셨냐. 이런 농담을 건네면서 네. 무대 위의 긴장감을 단번에 좀 풀어버렸어요. 네. 브래드 피트는 영화 미나리의 제작사의 또 설립자이자 대표이기도 한데요. 이 브래드 피트와 관련된 화제는 또 있습니다. 사실. 윤여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한 외신 기자의 질문에 네. 좀 위트 있게 응수한 일이 있었는데 네. 현지에서 열린 백스테이지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외국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원래 합니까? 근데 브래드 피트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네. 네. 좀 무례한 질문이잖아요. 네. 윤여정은 난 개가 아니다. 그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무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아주 위트 있고 재치 있게 응수를 한 거죠. 일단 그 기자가 이제 이게 어떤 냄새가 나느냐라고 번역을 하는 것과 예. 어떤 향기가 나느냐고 그 번역을 하는 거는 완전 여감차가 큰데 굉장히 다르죠. 네, 영어로 뭐 스멜이라고 했는지 어떤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우리 문화 정서로 봤을 때 좀 특이한 그쵸. 질문일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전 유정우 씨가 나는 개가 아니야 이게 웬만한 내공으로는 할 쉽지 수 없는 않죠. 예, 정말 예. 대단한 그렇습니다. 순발력이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윤여정 씨 어록도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순간인 것 같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도 최고의 순간인지는 모르겠다. 우리 너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다 같이 최중만 하고 살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수상에 대한 또 기대와 부담감을 말할 때도 어록이 탄생을 했습니다. 시상식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기대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2002년 월드컵 할 때 축구 선수들의 심정을 알겠다. 네. 또 김연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소회를 그렇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없다고 좀 잘라 말하면서 살던 대로 살아야지 제가 오스카상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 한국 기자들과 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좀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술도 조금 이렇게 네, 와인잔도 보였더라고요, 옆에. 조금 네. 본인이 취했다고 말하면서 원래 기자들이 이렇게 손 들고 제가 뭐 질문할래요 하면 그렇죠. 순서를 보통은 기다리죠. 예, 이렇게 뭐 호명하면서 하시죠. 그러면 뭐 저는 뭐 TBS 뭐뭐뭐 기자입니다. 이렇게 네. 가는데 네.
그냥 그 윤여정 씨는 그냥 아무나 막 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손들지 말고 그냥 손들지 말고 말하라고. 그냥 말해요 뭐 이렇게 막 정말 이런 식으로 쿨하네요. 그 내공입니다 제가 볼 때. 네, 예.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진심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많은 전 세계인들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번에는 윤여정 배우가 그렇고요. 예. 사람들이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됐을까요? 예. 네. 일단은 제가 좀 침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화나는 소식이 아니라 네, 기쁜 네. 소식을 좀 들고 오니까 네. 제가 좀 많이 흥분한 것 같고 네. 둘의 공통점을 총 4가지로 뽑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공통점이 공통점. 첫 번째는 진심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서 사실 1인치 장벽의 그 자막 발언으로 비영어권 감독으로서의 그 겪는 고충을 좀 호소했다면 네. 배우 윤여정 씨는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계형 이 배우로 일하면서 55년간 버텨온 배우의 현실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진심을 좀 담았다 이런 평가고요. 두 분 다. 네. 두 번째는 예인데요. 윤여정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 별세에게 애도를 먼저 전했고요. 그렇군요. 네.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을 받고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마틴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며 영화계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 대한 헌사로 좀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둘 다 좀 예의를 갖추면서 이 주류 문화에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었다, 네. 스며들었다 이런 평가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네. 돌직구. 예, 고상한 체하는 영국인들이 주는 상이라 뜻깊다. 뭐 윤여정 씨의 발언이었고 네. 봉준호 감독도 아카데미는 그들만의 리그다. 로컬이다. 그렇죠. 로컬. 네. 지역 영화상일 뿐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네. 조금 신선하다는 그런 평가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쉽게 전달한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뼈 있는 이색심 말을 같아요. 네. 그렇죠. 쉽게 또 재밌게 전달해서 반감을 없앴다는 게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는 이 4가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할 얘기 다 하면서 상대방 기분 좀 덜 나쁘게 하는 게 이게 정말 기술이고 이거 진짜 쉽지 연륜인데 않아요. 예. 두 분 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멋지게 예. 짧은 문장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1908번님 진심 어린 감동과 유머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멋져요. 네, 제가 이렇게 근데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됩니까? 윤여정 배우가 했던 얘기 오래 살았다 내가. 5241번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내 멋대로 해라인데 거기서 양동근 씨의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걸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멋진 배우예요. MBC 이렇게. 드라마였죠. 예. 그렇죠. 이런 문자를 함께 주셨네요. 네, 오늘 검색 형진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 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